오늘 처음 뵌 분들도 많고, 그러니 제가 혹시 질문을 하더라도 마음껏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뭐 소정의 선물과 기념품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9번을 다 나오시면 그러니까 열심히 뭐 아는 만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다랑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사료 어디를 찾아봐도 다랑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랑아리를 이 이음 주제를 처음에 받고 뭔가 이렇게 뭐 양식적, 미학적, 혁신, 개혁 막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근데 사실은 그 고려시대는 이게 과학기술하고 연결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 천하제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뭐 천하제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남들이 이렇게 쉽게 같이 긍정적으로 이 공유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한 움직임이 정말 지속적으로 잘 표현이 됐구나. 약간 느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좀 남에게 뒤처졌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선적으로 끝까지 이러한 미학자나 도예가나 그다음에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미학적으로 풍만한 달을 연상시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렇게 간장 흘린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작품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잠깐 전시장에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주 하얗지가 않고 저기 이 밑에 부분하고 옆 부분이 약간 음식물 흘린 것처럼 좀 칼라로 되어 있어요. 저거는 원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이물질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겁니다. 저 주변에다가 뭐를 장기가 담가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접촉을 시킬 수도 있고, 온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릇으로만 보면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얼마짜리, 이거 아름답게 해서 음식을 여기다가 뭘 담아 먹으면 맛있을까, 이 정도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결부시키면 조금 상황은 굉장히 아기자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레고리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그 시대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항상 그릇을 보실 때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걸 어디에 쓰려고 자기가 소장을 했을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느꼈을까, 그렇게 자꾸만 사람하고 결부를 시키시면 그러면 이게 단순한 사금팔이 조각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 점토가 아니고,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예가 내지는 작가분 계세요? 도자기 작가 안 계세요? 사전에 알고 있어요. 제가 마음껏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아세요? 반죽하는 거. 성형할 때 저 형태가 이렇게 꼬막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죽할 때 꼬막 민다고 그러거든요. 그 모양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학생들은 한자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졸업할 때는 지금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거의 한문을 제3 외국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미국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요거는 박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죠? 그 유명한 북학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 여기서 북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북조선은 아닙니다. 중국. 그 당시에 청나라입니다.
박제가가 살았던 시대는 정조 말, 그 다음에 순조 초년이니까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 초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청나라의 수도, 지금의 베이징 연경을 가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문물을 보기도 하고 본인이 골동이나 이런 걸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써서 남긴 책 이름이 바로 북학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자기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 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게 뭐 청아백자면 청아백자, 백자 뭐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쭉쭉 썼는데, 물론 우리의 좋은 면도 있지만 박제가의 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조선이 여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청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도자기를 못 만들지,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씁니다. 도자기 하나 못 만드는데 나라가 이게 잘 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 시대는 18세기 말의 경우입니다. 영조 시대를 지나서 정조 시대 말로 이제 들어가면 뭔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주로 이야기 드릴 이 다랑아리는 이때부터 뭔가 새로운 게, 이전과 다른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게 나타나는 시기였고,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움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조 때의 대표적인 도자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강성에 있는 그 청아, 철아, 이 동아, 이 세 가지 칼라를 쓴 그 병입니다. 그 박제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이 청나라를 갔다 왔던 우리 4대 문화의 선비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요리집 가면은 알록달록한 그릇들 있잖아요. 그 그릇들의 알록달록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백자를 다 만든 다음에 다 굽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른 알료로 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구워요. 그걸 그 한자어로는 윗삼자를 써가지고 상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버글레이즈라고 하는데, 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20세기까지 그 오버글레이즈를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선에서 멋을 부린 그릇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릇입니다. 세 개의 그 언더글레이즈, 그러니까 유화로 청아를 발라서 그림을 그리고 철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선에서 멋을 부린다는 그 개념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고, 어떤 소박하고 검소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목차는 이런데, 지금 제 생각에 11시까지 조선시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무조건 11시가 되면 다랑아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랑아리의 뭐 어떤 혁신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이 도자기의 기본적인 걸 알아야 다랑아리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도자기는 도기 플러스 자기입니다. 그리고 도기와 자기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1번, 당연히 흙이 다르죠. 그 다음에 흙이 다르고, 두 번째는 굽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장식이나 여러 가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굽는 온도도 다르고 흙이 다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백자, 조선시대에 백자를 만들고 싶다. 내가 다랑아리를 한번 재현을 해보겠다. 필생의 업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흙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때 다랑아리를 만들었던 흙, 백자 흙, 문헌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캐가지고 왔나? 일단 강원도 양구가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진주로 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셔야 되나? 경력 광주 쪽에 또 파헤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고려청자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고려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보십시오. 산으로 가야 될까? 논으로 가야 될까? 논. 이거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틀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고 싶다. 예, 그럼 무조건 산 꼭대기로 가셔야 됩니다. 바위 덩어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고려시대 청자나 부청상에는 산 맨 밑이나 못바닥 흙을 써야 됩니다. 흙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라 시대 독이나 옛날 토기는 거기서부터 한참 떨어진 바닷가 흙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흙 자체가 더 단단하고 높은 온도로 구워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릇의 발달사하고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이라는 거는 동서양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그게 없지만 고려 청자 같으면 서양인의 눈에 그게 작이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아니다. 아닌 겁니다. 네, 그럼 왜 아니겠습니까? 서양에서의 자기는 반드시 태토가 하얘야 돼요. 네, 포슬린이라는 영어 단어에 이 원어를 찾아보면 포르셀리니우스라고 조개 껍데기입니다. 하얘야 돼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눈에는 청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만 그건 자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백자 이야기니까 이거 국사 교과서에 많이 보신 겁니다.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포탄형으로 토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저렇게 만들었을 때 제일 편리한 점. 저희가 고고학 애들 실습 시간에 저걸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저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냥 써봐. 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땀을 잠깐 하고 젤을 거기다 온법 파진 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면 거치대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굽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굽이 필요한 그릇으로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몇천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굽을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국시대 토기를 만드는 데까지도 몇천 년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톤웨어에 해당하는 게 저런 석기, 그 다음에 이제 통신라 시대 토기하고 사실은 고려 청자 일부도 스톤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다른 영어로 쌀라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여기 꽃갈모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토착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그냥 몇몇 분만 뵈면 굉장히 우리는 많이 섞여 있다. 남북방, 그 다음에 저쪽 동남아, 일본, 그리고 러시아, 몽골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많이 잘 섞인 나라도 없어요. 그렇게 잘 섞였는데도 왜 잘 섞였느냐? 그렇게 섞였는데도 우리 연예인들 보면 전 세계가 다 반하니까 정말 잘 섞여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저 멀리 서양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드레밀 포슬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조선 백자입니다. 저거 드리면 뭐에 쓰시겠습니까? 막걸리병. 술 드시고 또 술만 드실까요? 커피도 드세요. 술 중에 차가운 술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술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커피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뜨거운 커피를 저기에 담고 오랫동안 쓰시면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이 변해요. 왜 변합니까? 여기서 약간 좀 과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백자 이렇게 택토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가마에서 굽고 그 다음에 그게 초벌구이입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굽습니다. 그런데 저 유약은 유리질이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가하면 유약의 표면이 약간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뜨끈뜨끈한 거 막 80도에서 90도 정도 돼요. 정말 뜨거운 건. 그걸 저기다 부으면 유약의 표면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식히면 닫힙니다. 아니 그게 눈으로 보이느냐? 눈으로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실험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많이 드시잖아요. 차 드실 때 뜨거운 차를 계속해서 백자 잔에 붓고 그걸 드시면 한참을 드시면 나중에 막 시커매져요. 근데 겉에서는 멀쩡해요. 왜 그러느냐? 유약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뜨거운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생기면.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물도 뭐 저기다가 뭐 같이 먹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형태는 각 시기별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건 조선 초기 거고요. 나중에 17세기 가면 18세기 가면 목이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취향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헤어스타일하고 10년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왜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을까 막 다 고민하잖아요.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는 친구의 와이프가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거기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촌스럽다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와이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네, 여기에 고령도는 경상도 고령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시면 고수의 반대로 오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시면 혹시 경덕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징거장? 네. 네. 중국 원대 이후에 백자의 아주 메카입니다. 황실 그릇을 만들던 모습이 유명한데 그 징거장 옆에 가면 뭐가 있느냐? 고령산이라고 있습니다. 까오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중국 백자 흙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와요.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앞으로 1000년치가 있습니다. 가면 산이 몇 개가 모여 있어요. 백자 통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까오링산에서 나오는 백자 태토를 19세기에 유럽의 학자가 화학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것과 똑같은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흙은 다 고령토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카오리나이트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고령하고 상관이 있다고 주장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것도 이제 고령시에서 뭘 불러가지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이제 굉장히 황당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고령에서도 고령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유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약은 뭘로 만들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재 그리고 또 재만 100% 쓰면 100% 안 됩니다. 그 유약을 씌운 다음에 얘가 1500도 이상에서 견뎌내야 되잖아요. 유약이. 아니면 다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석회석, 규석, 장석 다 섞어야 돼요. 그 섞는 비율이 재미있는 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나중에 다랑아리 시대 가면 그 유약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백자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게 또 하나의 미감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시대의 여러 가지가. 그리고 실제 유약은 미숫가루 아시죠? 네, 미숫가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왜 유약이라고 하냐면 물에 타면 쫙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바르거나 집어넣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불 때는 강한데 불 혹시 때는 거 구경하셨어요? 아, 보셨어요?
그 불 뗄 때 온도는 어떻게 재면됩니까? 예, 불꽃의 색을 보신다. 예, 그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찌해본다. 그거는 처음에는 가능해요. 뭐 100도 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보기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시켜본다. 그건 이제 설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소신공양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발굴을 해보니까 백자든 청자든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걸 한 파편을 20조각, 30조각을 내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그 쪼가리를 각 가마 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고 2시간 후에 꼬챙이를 하나씩 꺼내요. 그리고 나서 유약이 얼마나 녹았나 그걸 보고 온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실제로 떼는 곳이 오늘날 많지가 않습니다. 그 서울 경기 주변에는 거의 없고요. 뭐 문경이나 그다음에 뭐 저쪽 양산 쪽으로 좀 가셔야 몇 군데 남아 있고요. 안타깝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인건비나 연료비가 워낙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청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자는 왜 푸른색을 띱니까? 네. 혹시 지난 시간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평소의 상식으로 자제분, 그 다음에 뭐 조카, 손주, 손녀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대답이 안 나오면 얘네가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제대로 된 답도 있긴 하지만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답도 많아요. 청자는 왜 푸른색을 띨까? 그게 모든 금속은 산화와 환원일 때 색깔이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열받으실 때와 평온하실 때 얼굴빛이 다르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금속은 다 색깔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라고 하는 거는 가령 철이 녹슬면 그게 산화입니다. 산소와 결합을 하니까.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검푸 죽죽 뭐 이런 색깔이 되는데, 문제는 이 철이 환원이 되면 색깔이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가 푸른 거예요. 뭐 오늘 다랑아리하고 상관없지만 알아두시면 용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철을 환원을 시킬까? 유약 속에 철이 들어있거든요. 한 1%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환원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마 속에서 공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문을 닫는다. 예. 그 다음에 문만 닫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장작을 많이 넣는다, 더 적게 넣는다. 예, 많이 넣는답니다. 되게 제가 사지선다로 답을 했을 때는 자신있게 답을 많이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50%인데 내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 그 장작을 넣으면 장작이 탈 때 탄소가 발생하거든요. C가. 근데 그 탄소는 항상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유약 속에 있는 산소를 뺏어갑니다. 즉 산화철, 산화제이철, 4,3 산화철이 있는데 그 철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알아냈나? 중국 장인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이나 늦게 청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된 것도 그건 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니까. 중국 장인들이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안 가르쳐 드리면 평생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고령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상도 고령하고만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유약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물재, 그 다음에 장석, 규석 이런 걸 섞어서 쓰는 우리가 많이 보는 청자나 백자의 유약이 있고, 두 번째 중국집에 가서 아까 알록달록한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납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납을 쓰면 여러 가지 컬러링을 내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단지 납을 썼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겠습니까?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을 많이 드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PBO 성분을 빼긴 했는데, 과거 이제 뭐 당나라,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은 이 납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유를 쓰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구울 수가 없어요. 한 700에서 800도 사이가 최대의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연유를 쓴 납유약을 쓴 것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무덤에 부장품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용기가 아니고. 그 중국집에서 알록달록한 그릇들 있죠. 그 다음에 서양 그릇들.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그런 문양이 없어야 됩니다. 입이 닿거나. 보기에는 좋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옛날에 시험 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또 국사가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아마 고3 학부형들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뭐 여기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알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그럼 시기마다 달라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인간의 취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너밖에 몰라, 그것처럼 허망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조선 왕조실록을 참여할 때, 그때마다 틈틈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선만큼 기록이 분명한 나라가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물론 그 후대에 저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가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옆에서, 그 다음에 그 일본이라는 정말 어떨 때는 황당하고 어떨 때는 무지막지하게 되고, 일본이나 해구들이 엄청나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에도 사투리가 많잖아요. 중국은 대신에 한 500km나 1000km 가야 사투리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10km만 가도 하여간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을 수도 있고 억양도 다릅니다. 한 30km 더 가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조선 초기에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청사기라고 하는 조선 초의 거의 천자에 가까운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설명할 때 여기 장구라는 관청명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 그릇을 중국이나 일본 장인들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도장을 저렇게 자기 멋대로 찍었을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일단 찍기 시작을 합니다. 또 찍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겹치면 겹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냅두는 게 우리 스타일인데, 중국과 일본은 처음부터 그걸 칼같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게 만듭니다. 오차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 장인은 삼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게 관청에서 쓰는 장국 글씨인데 그냥 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왕실에서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연판을 찍지만, 도장을 찍지만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한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성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가 좋냐? 가짜 만들기가 어려워. 우리께 똑바로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뭐 이 비례가 정확합니다. 각 관청에서 쓰던 그릇들입니다.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신들 접대할 때도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 시험 문제 내기가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저런 뭐 장안고 하나 보여주고 1분 안에 관련 뭐 여러 사항들을 쓰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개만 보여주면 중간고사 끝이에요. 그런데 저게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생각해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시킵니다. 자다 깨다가도 갑자기 저것만 보면 뭐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조선 초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조선을 개국했던 뭐 이성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류 세력들이 고려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도 있고 신분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취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고려청자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게 갑자기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소위 자라병입니다. 그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가방 내려놓으시고 제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 자라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 다음 주까지 숙제로 내립니다. 여기를 붙여요. 접시 2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 붙이고 구엽을 붙입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저렇게 생긴 병이 있어? 중국의 내몽고나 이쪽에 가시면 몽고나 말 타고 다니는데 뒤에 백팩으로 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림도 남아있고 실제로 저하고 똑같이 생긴 도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걸 더 잘하려면 외국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저 제기 그릇은 조선이 오레이 아시죠? 국조 오레이처럼 이 여러 가지 재래를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제기를 제작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소박하게 제작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 새가 불을 잘 끄는 저 새는 무슨 새입니까? 봉황. 봉황이란 증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새가 못 봤죠. 그 다음에 어느 게 암놈이 어느 게 순놈이겠습니까? 암수. 앞에가 순놈, 뒤에가 암놈. 동물의 세계에서는 되게 수컷이 막 기교를 부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집은 암놈이 더 커요. 그래서 싸우면 암놈한테 치는 경우가 많거나 나중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도 더 발달하면 똑같이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무슨 새일까? 그리고 저것을 조각을 했던 장인들이 봉황을 봤을까? 여러 가지 새들을.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보기도 하고 직접 시켜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조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백도를 바르고 나서 대못 있잖아요. 대못 같은 이 아주 끝이 뾰족한 그런 도구로 저거 조각하는 거 30초가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게 또 나오지도 않아요. 서서히 했다가는 저 라인이 일순간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확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저것도 오직 저 한 점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무슨 물고기 같습니까? 보고. 맞아요? 근데 보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저렇게 튀어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도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저런 스타일을 한 지역은 충청도나 경상도 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런 물고기가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도 저기 이제 넙치나 뭐 이런 종류하고 비슷할까도 보지만 저게 주로 파편이 나오는 데가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런 물고기를 장인들이 봤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넌 어떻게 해서 저걸 했지? 그냥 그때 생각 없이 뭔가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일필휘지로 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붓으로 벡터를 확 바르는데 저 바르는 것도 단 한 번에 끝나야 돼요. 두 번, 세 번에는 저 붓질이 안 나옵니다. 물레로 한 바퀴 휙 돌리면 끝이에요. 단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 벡터를 엄청나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 백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고려시대 상감 청자가 있듯이 그 상감 기법은 똑같이 조선시대에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많이 쓰진 않아요. 왜? 그 조선 백자의 배경에는 이 상감 기법을 쓰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홈을 파고 벡터나 이 흑상감토를 바르고 나서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상감은 긁지 않고 붓으로 살짝 바르고 끝을 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묘지명이라든지 처음에는 이런 편병에도 상감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 백자에서 조선 백자로 옮겨옵니다. 아까 양구 방산 얘기 해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지역에서 요런 그릇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1391년에 제작이 된 것으로 명문에 있거든요. 90년, 91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을 한 것을 금강산에다가 묻어뒀다가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백자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양구 방산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도 양구 가시면 양구 방산 백자 기념관이 있어요. 조금 가면 이제 거기서 박수민 기념관도 있고 지금은 양구 가기가 편해졌으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1391년자인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조선 백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흙이 다르냐? 그리고 색깔이 다릅니다. 두들겨 보면 소리도 다릅니다. 즉 굽는 온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백자는 사실상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시험을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 세종대왕이 진짜 이렇게 생기지 않으신 건 잘 아시죠? 그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조선 백자에 해당하는 위대한 업적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세종실록 7이지.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어디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다 조사를 합니다. 물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도자기 편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동이가 나오고 품질이 상중하중에 어떻고 어디는 백자가 나오는데 어떻고 그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 조선 천지에서 상품의 백자를 만들던 곳은 딱 4군데가 나옵니다. 하나가 경기도 광주, 나머지가 고령 상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시대는 강진도안에서 고물로 갖고 와서 그 중에 쓰면 되는데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나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왕실령 도자기를 만드는 관여,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면 그 공장을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경기도 광주 혹은 경상도 고령 상주 중에 경기도 광주. 그건 누가 봐도
경기도 광주입니다. 왜? 가깝고 수온이 편리해요. 한강 지류를 통해서 노량진에다가 땅 떨어뜨리면 거기서 창덕궁까지 마을 수레 같은 걸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세종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백자를 왕실용 그릇으로 쓰겠다 이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지 않았던 것 중에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이러한 태호, 태항아리입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그 탯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은 나십니까? 아마 실험용으로 잘 썼을 겁니다. 의학 쪽에서. 근데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탯줄을 버리지 않고 물에 잘 씻어가지고 저런 태항아리에 넣어서 조그만 데 넣어서 큰 배로 담았다가 저거를 다시 볼로 된 석칸에 넣어가지고 전국에서 풍수지리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묻습니다. 그걸 태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봉우리를. 왜 그러느냐? 저렇게 탯줄을 잘 모셔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 성공이 될 것이다 라는 태장경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이걸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시대 때도 청자를 만듭니다. 아니 백자가 만들지 왜 청자까지 만들었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 청자는 어디에 썼을까?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가시면 동쪽에 누가 삽니까? 서쪽에. 가운데는 누가 삽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경복궁의 한가운데 왕과 왕비, 그 다음에 이제 비빈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서쪽은 선왕의 비빈들입니다. 왜? 서쪽은 이제 태양이 지는 곳이라 얼마나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쪽에 모시게 돼 있어요. 동쪽에 세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동문가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을 나타내는 색깔, 그게 뭐겠습니까? 옛날 고궁 벽화에 천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제분들이랑 식사하실 때 그릇의 색깔이 어떻게 구분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애 먹던 거에 그냥 드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물론 애를 차별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의 그릇과 부부가 쓰는 그릇은 차별을 하십시오. 더 좋은 그릇 쓰시고 더 좋은 색깔을 쓰세요. 그렇게 쓰셔본들 몇 년 오래는 못 쓰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냐? 왕은 백자의 뜻입니다. 수락을. 그 다음에 세자는 청자예요. 같이 겸상하는 일도 없지만 아예 그릇부터 확연하게 구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실제 집에서 해보니까 일단 애가 자기께 그릇이 색깔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유기 요새 혹은 백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애는 플라스틱 알록달록한 걸 줬습니다. 근데 그게 더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이걸 해본들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는 이렇게 했단다라고 한번 잘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 얘기입니다. 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들이 사신들을 통해서 선물을 줍니다. 조선에 하사품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준 게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우리도 갖고 싶고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청화백자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집에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여러 가지 회암사라든지 여러 가지 궁궐에서 출토가 됐고 실제 세종실록 오레이 같은 데 보면 용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용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럼 원료가 뭐냐? 원료가 바로 코발트 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고화도에서 견딜 수 있는 코발트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저하도권은 있어요. 염직에 쓸 수 있는 건 있는데 도자기용으로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다 씁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이게 중국에서밖에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중국은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 왜 회청이라고 했느냐? 중국이 그 당시에 이슬람이라든지 지금의 실크로드에 있는 위구르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해서 돌아갈 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회인, 회회족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향에서 온 저 시퍼런 광물을 가지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더니 나중에 푸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회회청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뭐 이건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구했다고 갖다 바치고 상도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에요. 구워봤더니 왜? 저거는 푸딩딩 하지만 사실은 산화철이나 산화크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회청하고 비슷한 돈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저거 회청, 네가 회청이라고 했지? 그러면 저는 회청이라고 한 적이 없사옵니다. 비슷하다고만 했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청화백자를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그 유명한 홍치 2년명. 근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요게 원래 써 있어야 되는데 저 항아리가 도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가운데 좀 구연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치라고 중국 명나라의 황제 연호 홍치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그립니다. 그래서 조선백자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문양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릇하고 비교해도 품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나 비단하고 도자기 표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붓을 딱 대면 저기 수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붓이 안 나갑니다. 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대면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속필로. 그리고 덧칠하면 구운 다음에 다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감정할 때도 그렇고 심사할 때도 그렇고 도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작할 때 문제가 있는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에 나중에 이제 사홍원의 관리들이 여러 가지 장인이나 그다음에 화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고려시대 사홍방이었던 곳을 사홍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사홍방이나 사홍원이 하는 일은 임금의 수가를 담당합니다. 장금이가 일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장금이 복장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자기 공장을 경기도 광주에 주는데 저기 재밌는 게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요. 왜? 땔감 때문에. 한 번 불을 떼면 되게 8톤 트럭으로 한 3트럭 정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 나무가 남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 공장을 왕실용을 10년에 한 번씩 이사 간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나무를 땅에서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영조 말 넘어가면. 근데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갑니다. 그 장인들이 이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 요즘에 이게 뭐가 좋냐?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발굴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랑아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구연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배나 이런 데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구형부를 휘게 만들었다. 1번. 아니다. 2번. 어느 거겠습니까? 2번. 네, 아닙니다. 처음부터 휘게 만들게 정말 저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거의 뭐 알파고를 넘어보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애초에는 물레에서 이렇게 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똑바로 만들지. 그런데 왜 휘냐? 우리 흙이 아쉽게도 중국이나 일본 거보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붙인 흔적을 그대로 냅두느냐? 원래 우리는 잘 안 감춥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붙인 흔적이 없어요. 다 붙였지만. 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형, 정형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자의 색깔은 그 시대 정치 경제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왜? 저게 수비 정제를 하려면 이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흙을 집어넣고 오랜 기간 불순물을 거르고 철분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드느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할 때는 도자기가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라 혼란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다랑알이 숙종부터 영조 그 시기에 나왔을까? 나라가 한창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성군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정말 못 살았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로 바쁜데 도자기 언제 그렇게 잘 정제하겠습니까? 장인들도 불러도 안 와요. 도망가고. 대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조선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문기를 담은 그 시서화가 어우러진 그릇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서체나 이런 걸 보면 조선 처화에 드러나는 저 서체 정도, 저거 한 작품 몇 개 작품만이라도 아주 그냥 다른 나라의 모든 작품들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품격이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단 주제는 거의 술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고요. 소나무 그림이나 이런 거는 당대의 화풍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못 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에는 코발트를 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천에 널려있는 사나 철을 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숙종 전반까지 뭐가 유행하느냐? 다랑아리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철화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이러한 철화 백자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철화는 청화보다 붓이 더 안 나다. 실제로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대나무를 그린 건 제가 중국이나 일본 웬만큼 다 다녀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그림을 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 찍으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붓을 딱 힘줘서 띄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이정 그 묵죽도 그릴 때 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작품은 가짜가 없어요. 차라리 가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 매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매화도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목탄 같은 걸로 구도는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말 일필휘재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화원이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자기 표면에다가 정말 오랜 기간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 이대박물관이 자랑하는 포도입니다. 여기 배 보이시죠? 붙인 흔적입니다. 흔적이 없으면 그게 가짜입니다. 포도는 잘 아시겠지만 다상하고 그 다음에 사대부의 학문의 융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정주 포도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간송의 그 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오면 목이 길어져요. 배가 통통합니다. 그리고 경례정선의 요 구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뭐 저거 얼마면 사시겠어요? 약속드린 대로 이제 다랑아리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빨리 용만 잠깐 얘기 드리면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의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취향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의 모습은 뭐냐? 예, 일단 발톱이 3개입니다. 이 시기에 황제가 5개, 명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황태자가 4개, 왕이 3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에게 선물했던 건 다 발톱이 3개짜리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머리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무스나 옛날 꼬마들 같은 걸 발라야 저게 정확한 용입니다. 그 다음 비늘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한 2주일이고 3주일이고 때를 안 벗기고 나서 목욕탕에 가면 막 이 때가 이렇게 부르륵 나오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비늘이 그 시기에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 테 없는 안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청아백자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슬람 문양들이 많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선에서도 카피해서 제작을 합니다. 얼핏 보면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 또 가장 많이 그림 그려진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입니다. 요거는 위에 있던가요? 나중에 잘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그 잊혀지지 않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 조용히 안 하면 이걸 꿰매버리겠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 그 금성사기에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몇 개의 그룹들이 있긴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꼬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제 눈동자를 보면 실제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저도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새 그림입니다.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혹시? 1번 참새는 아닙니다. 요새 저걸 조사를 해봤더니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새가 아닙니다. 주로 중국에 사는 흑두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걸 그렸을까? 저걸 그림을 그린 화원은 중국의 화보를 참고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뭐 새를 옆에서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이 호랑이는 어떨까? 17세기에 많이 그렸다는 호랑이를 앞에 놓고 그렸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의 그 유아 사망 원인 넘버 2가 호환이요. 마마 다음에. 그런데 그 무서운 호랑이를 이렇게 마음껏 그린 나라는 역시 조선밖에는 없다. 어딘가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고양이 수준으로 이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 다랑아리가 나오는 17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몇몇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해학적이고 기발하고 이국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뭐 왕릉 그 무덤에 이제 선물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에도 나옵니다. 자, 요게 호랑이와 표범의 차이점은 뭡니까? 호랑이는 보신 적은 있어요? 실물로. 그게 언제 적이세요? 아마득한, 까마득한. 그럼 표범은? 그럼 호랑이와 표범의 차이점은? 왜 두 개를 섞어놨을까? 그 호랑이나 표범이 상징하는 건 군자입니다. 막 그 10년 정도 대나무 숲에서 큰 막 그 득도를 위한 수도를 하다가 짠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호랑이 그림 옆에는 대나무가 많이 그려집니다. 그 표범도 군자를 상징해요. 표암, 강세왕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호랑이와 표범을 두 개를 다 그리면 군자 플러스 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화의 까치호랑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건 좀 우리나라 호랑이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광해군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최근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항아리들에 대한 뭐 이야기들 뭐 어디에 썼나, 그리고 17세기에는 이 청아 백자가 없으니까 이러한 철화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은 계속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그게 가짜입니다. 이 시대까지는. 그리고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야 맞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경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림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때가 이제 숙종 때고, 아니 효종 때고 이제 숙종으로 넘어갑니다. 요 시기 다음부터 다랑아리가 등장을 합니다. 18세기에 뭐 회화와 도자의 만남인데 영조, 정조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뭐 빨리 가겠습니다. 요 얘기만 잠깐 드리면, 잘 아시는 이제 단원의 포위풍류도인데, 이게 벼슬을 버리고 뭐 유유적적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모든 기물은 다 수입품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자기, 요게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조선의 사신들이 가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사오는 중국의 골동품, 가요작이라는 겁니다. 송대 꺼야오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가면 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발톱도 5개. 17세기 말부터 달라집니다. 거의 다랑아리 나오는 시기부터 용에 대한 표현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경이 저런 식의 밴드 안경이 생기고 헤어스타일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봉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의 그 왕실용 도자기 공장에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10칸 중에 1칸 정도는 민간에 내가 파는 걸 허락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장인들이 뭐 굶어 죽겠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게 뭐냐? 소상 8경입니다. 동정호의 8가지 주변 경치입니다. 이게 도자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경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리움에도 작품이 있고, 이걸 한 작품씩 그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십장생인데, 십장생의 의미는 되게 정조 이후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십장생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장생이지. 그 10가지를 모은 거는, 그룹핑을 한 거는 되게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게 단원 소나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서 혹시 뭐 단원이 그리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와 표범이 섞인 겁니다. 까치가 계속 놀려대고, 하도 놀리니까 얘는 이제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민화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가지고 갔나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호림이 자라는 뭐 청아 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 있는 겁니다. 19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박쥐를 비롯한 길상은 천화입니다. 박쥐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다산. 여기 답이 있잖아요. 복을 상징합니다. 왜? 그 박쥐는 중국어로 비에 푸라고 발음하는데, 그 푸의 발음이 복의 푸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중용문 고사도 이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한때 재수하고 로고였는데, 이런 뭐 불수감도 그렇고 19세기 가면 용도 달라집니다. 여기 이중으로 된 연적이거든요. 투각.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다랑으로 갑니다. 안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거 2개를 1번 따로따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2번째 스텝은 그 겉에 있는 애를 반을 자릅니다. 3번
속에 있는 애를 겉에 있는 애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4번 나머지 반쪽을 씌웁니다. 5번 그 다음부터 조각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물때 연기를 주는 건 미리 만들어서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당연히 만들기 어렵겠죠. 그리고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가령 조수세로 돌아가서 양반들이 한 200여 명 모여있는데 같이 기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시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쓸 거 아니에요. 짓고. 그럴 때 내놓는 나의 면적과 필통이 이 정도는 돼야 내 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문방구가 많이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금강산 가봤어? 가봤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저런 면적을 하인이 딱 꺼내놓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갔더니 저 물 집어넣으면 되게 무거워요. 10장생이지만 그림이 좀 떨어집니다. 그 19세기의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그 연해도 그림이긴 한데 1인용 그 물주전자는 이렇게 조선백자가 쓰입니다. 그런데 메인 화병은 중국계 쓰입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께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저건 다랑아리 시기하고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민영화가 되고 뭐 일제 식민지가 되고 요게 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학부형이시기도 하고 지금 인간문화재시기도 합니다. 김정옥 선생님. 그 다랑아리 얘기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다랑아리를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드디어 숙종임금이 경제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중국과 일본이 직교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중개무역이 가능한데 조선이 양쪽에서 적어도 10배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부터 효종까지 그렇게 못 살던 조선이 숙종 전반까지 숙종 후반부터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경제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는 정치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히 도자기처럼 그룹으로 만드는 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뒷받침이 안 되면. 회화는 또 다릅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뭐 어떻게 됐든 자기 나름의 독창성이나 총기를 발휘할 수 있지만 도자기는 그룹 작용이고 저 멀리 흙을 가져와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주지 않는 한 이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에게도 어떤 사본을 허용하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장인들이 왕실령 그릇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그런 민간의 그릇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굽은 제가 이제 리움에다가 굽사리를 좀 달라고 했는데 원래 제작을 할 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 구회 강의를 딱 들으시면 주변에서 좀 혹시라도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어떤 문화적 레벨이나 인간적 레벨에서 훨씬 더 위로 보실 거 아니에요? 상향 교정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게 내가 새로 산 도자기인데 감정을 부탁한다. 그러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반드시 도자기는 굽을 보셔야 됩니다. 왜? 재밌는 건 각 시기별로 구울 때 굽의 받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뭘 받치는? 모래를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모래냐 가는 모래, 주로 가는 모래를 많이 받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뒤집어가지고 적어도 1분 이상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래 감정을 할 때는 가짜는 절대 가짜라고 말을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 소송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잘 모르겠다거나 이게 상당히 연구를 요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항아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 항아리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약 속으로 뭔가 스며들어서 이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 시기에 이런 것을 제작을 했을까?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항아리들의 형태는 뭐냐면 주판알이에요. 약간 납작했습니다. 그러다 걔가 점점 올라와가지고 동그래진 거예요. 요 시기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18세기 후반부터는 다랑아리가 없어집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취향이 바뀌니까. 네, 그러면서 고구마 같은 항아리들이 생겨요. 그럼 언제부터 나오냐? 되게 숙종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아무 문양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철화나 청화로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원래 옆에 분 이렇게 옆에 보시면 반대의 눈은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초능력이 없으십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은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런데 여기는 용처럼 안 보이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이제 아동 미술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다랑아리에다가 철화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청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다 나온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금 쫙 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40cm 이상의 다랑아리들이 지금 현재도 한 수십 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만약에 드리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단 집이 한 100평은 되셔야 됩니다. 저거 조선시대 어디에다 썼겠습니까? 김치를 담그겠다. 그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왜? 옹기나 도기는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옹기나 도기가 더 좋습니다. 왜 좋냐면 백자는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입자가 저게 온도 차이가 약간 있어도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옹기나 도기는 입자가 거칠고 굵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있으면 잘 벌어집니다. 훨씬 더. 그래서 왜 숨 쉬는 옹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다 담아야 나중에 깨져도 별 문제가 없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저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화 자료를 찾아봐도 왕실의 행사에서 이렇게 큰 다랑아리를 쓴 기록은 현재 없어요. 이런 준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화로 된 좀 기다란 항아리들은 있는데 저렇게 동그란 항아리는 그냥 의뢰에서는 별로 쓴 적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기다 이렇게 꽃을 담고 하기에는 다른 항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화준용으로 쓰이는 용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쓰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떡하니 남아있습니다. 여기 붙인 자국 보이시죠? 일본의 교토에 가시면 고려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일교포 지금 정조로 집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제 외손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저런 다랑아리가 있는데 저분이 저걸 언제 구입했느냐? 1950년, 60년대 일본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골동품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쓰였는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현재의 미학이나 미각 혹은 조선시대 여러 가지 궁궐의 그 인테리어를 가정을 하고 저걸 놨을 때는 저게 하여간 기가 막히게 또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런 간결, 그 다음에 고결함, 그리고 검소함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거 하나가 배경을 이렇게 깔려는 그걸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제작을 했을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레에서 두 개를 만들어요. 단지를 크게. 그리고 나서 구형부에다가 흙물을 바르고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엎은 다음에 저 위에 부분을 도려내면 이게 달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려낸 흔적이 구형부에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그것도 조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45도 각도로 칼자국이 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좀 손을 대가지고 부연물을 이렇게 증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한 번에 만들지 왜 이렇게 갖다 붙여?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그릇을 구우면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예, 그럼 백자는 몇 프로 줄겠습니까? 1번 10%, 2번 20%. 10%. 예, 2번 20%입니다. 그러면은 한 40cm 만들려면 처음에 몇 cm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한 48, 50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조선 백자 흙은 한 번에 그렇게 만들면 물내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마에 집어넣으면 다 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반반씩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옹기 같으면 저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코일링으로 해서 또 아리 돌듯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물레, 회전 물레에서 만드는 자기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중국 명나라 때 송성이 지금 천공대물에 보면 거기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문헌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문헌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깎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실제로 이제 뭐 가서 본 장면이고요. 이건 저희 조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다랑아리가 실제로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그 장인들한테 시켜봐도 저게 한 50cm짜리 만들려면 적어도 65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걸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물론 그 적합한 자국이나 뭐 이런 건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우면 저 부연부가 약간 삐뚤삐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멀쩡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감추지 않는다. 어디가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대로. 그래서 저것 때문에 20세기의 미학자들이 다랑아리에 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컬렉터 활약을 했던 아사카와 다쿠미가 쓴 글인데 이 본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거를 젓갈 항아리로 쓰고 있었더라. 아마 실제로 그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집에 혹시 다랑아리가 있으시면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뭐 간장 항아리, 뭐 젓갈 항아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같은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항아리를 만들었을까? 재미있는 건 어느 나라도 동그란 다랑아리를 만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거의 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제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동글동글한 항아리를 딱 이때 만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학적인 새로움을 그 당시에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도자기를 선물하실 때 아무 모양이 없는 그릇을 주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전 세계에서 아무 모양이 없는 그릇을 언제 사용하는가? 바로 장례 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주면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쓰니까 이건 얘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얘를 왜 만났을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백자라고 하는 건 기본이 청아백자입니다. 이렇게 아무 문양이 없는 백자를 백자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대부분의 백자가 문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 문양이 없지만 그거 하나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미감으로 봐서 절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미감을 발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뭐 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건 중국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하고 유약이 달라져요. 흙하고 유약이 달라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똑같은 백자지만 백자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전시를 가서 잘 보십시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시대 백자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얀 게 똑같이 하얀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그레이 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블루 화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조선에서 아름다운 백색이 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백색을 만들기 위한 가마 구조가 바뀝니다. 이걸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봤더니 거의 숙적 무렵부터 가마가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사진 곳에 짓는 이 등묘긴 하지만 각 칸마다 벽을 칩니다. 훨씬 더 불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게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늦긴 합니다. 늦긴 하는데 우리 대내적인 어떤 자체적인 기술적인 역량을 보면 이 시기에 여러 가지가 약이 되는 거죠. 유약도 바뀌어. 그 다음에 태토도 바뀌어. 그리고 이전에 만들지 않던 항아리의 모습이 새롭게 생기고 그러한 대형의 항아리들이 희한하게 오늘날까지도 수십 점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기에 굉장히 뭐 생활용도든 왕실에서 저장용이든 상당한 양을 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건 이 시기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창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화학은 배우셨죠? 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조선시대 백자의 성분을 이렇게 쫙 조사를 해봤더니 요 시대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금사리가 이제 숙적 후반입니다. 영조 전반까지. 뭐가 달라지냐? 칼슘 성분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칼슘 성분은 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그네슘이 확 많아져요. 그러면은 저게 많아지고 저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저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 색깔이 바뀝니다. 굽는 온도가 좀 달라져요. 온도도 올라가고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 백옥처럼 바뀝니다. 원래 우리나라 백자가 이렇게 백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설백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러한 성분이 바뀌는 건 많은 실험을 거쳐서 이건 어느 지방이 이러한 흙과 유약을 섞었더니 원료를 섞었더니 이때는 이렇게 바뀌더라.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러한 달 항아리가 짠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석회석을 주로 한 유약인데 여기에 칼 성분이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이 조선시대의 이 시기의 사람들이 새로운 백색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달 항아리로 표출이 된 것이고 가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고려시대 가마는 뻥 뚫려 있거든요. 태mon식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가마는 뻥 뚫린 거에 칸이 나뉘어지고 가운데 기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기둥 위에 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밑으로 빠져서 다음 칸으로, 밑으로 빠져서 다음 칸으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냐? 누가 했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보면 이 시기에 분명히 이러한 식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다랑아리에 대해서 현대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20세기 이후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집에 있어요? 이거 집에 있으면 대단한 건데. 그 김한기 선생의 작품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정말 화사하고 화려하고 이 안에다가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다랑아리를 딱 넣으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동그라면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다 자세히 보시면 삐뚤삐뚤합니다.
그리고 철분이 있고 어디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제가 저희 애한테 아들인데 요즘 대세인 뭐 설모라고 하는 연예인이 왜 좋냐 그랬더니 그 대답은 그냥 동네 가면 비슷한 애들이 많더라 걔하고 닮은 애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밈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달 항아리를 여러 가지 소재로 삼은 이유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20세기 그 유명한 영국의 도예가입니다. 버나드 리치라고. 이 사람이 일본 도자기에 굉장히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도예가들하고 조선을 여행합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의 백자를 보고 할 말을 읽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행복을 안고 간다. 그리고 그 버나드 리치의 제자인 루시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서 굉장히 유명한 도예가입니다. 저분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달 항아리를 보고 굉장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한 그릇들을 만들다가 이후부터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그릇으로 바뀌어요. 예술 감각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대형박물관인 거고요. 끝으로 혹시 며느리가 있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학생들 보고 넉넉하다라고 얘기했다가는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 성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부 지침이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마음속으로 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생 풍파도 많은데 아마도 이 다랑아리에서 그러한 미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한 조선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달 항아리를 통해서 조선시대 미학, 조선시대 제작 기술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새로움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번에 준 질문도 아니고.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를 드릴게요. 불도 좀 켜주시겠습니까?